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79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와 재무성과를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광범위한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다, 그죠? 길게 적었다. 뭐 어쨌든 맞는 말이고. 2번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교환이나 부채 상환 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을 겁니다. 그죠? 다만 어떠한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지는 주석으로 딱 기재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3번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계하지 않고 총액으로 작성한다. 총액주의가 원칙이다. 그죠? 그러면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기업은 현금 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현금 기준이 아니고 그치? 발생주의다. 그죠? 문제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보고 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맞다, 그죠? 2번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의 처분 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동처분 차익은 충당 부채 인식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본 적 없다. 그죠? 넘어가는 겁니다. 3번 충당 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여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거니까 당연히 이러한 요건이 충족해야 될 겁니다. 그죠? 과거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해서 현재 의무가 남한테 돈 주어야 될 의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4번 충당 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될 예상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맞다, 그죠? 그러면 1번, 3번, 4번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러한 지문들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만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신속정확하게 정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2번으로 선택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충당 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한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 처분 차익은 충당 부채 금액 계산할 때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딱 규정이 되어 있대요. 그거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는 앞으로 내가 시험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구경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됐습니다. 문제 3번 창고의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이고요. 아래의 사항은 고려되어 있지 않답니다. 아래에 제시된 사항을 추가로 고려해서 정확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창고를 조사해 보니까 400만 원으로 지금 파악되었는데 추가로 이런 것까지 좀 고려해야 된다 이겁니다. 목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해서 기말 현재 운송 중인 미착 상품 15만 원이 있답니다.
목적지 인도 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착지 인도 조건을 말하는 모양이다. 그죠? 소유권이 언제, 우리가 구입하는 입장입니다. 상품을 구입하는데 목적지 인도 조건, 즉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소유권 넘겨받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배에 통통통통 실려오고 있는 요 물건 주인은 누구라고요?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우리 물건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다. 그 다음 위탁 판매로 수탁자한테 출고된 상품, 이번에는 구입이 아니고 판매하는 겁니다. 자, 홈쇼핑에 물건 좀 팔아주십시오 라고 맡겼다 이겁니다. 그렇게 맡긴 물건이 30만 원이 있는데 현재 수탁 판매된 상품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우리 창고에는 없고 홈쇼핑 창고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물건 주인 누구라고? 여전히 우리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창고에 없지만, 우리 창고에 없지만 이것도 우리 물건으로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됐죠? 그 다음 구매자한테 시송 판매된 상품으로 구매자가 보관 중인 상품이랍니다. 이것도 판매하는 상황입니다. 상품 판매하는데 구매자한테 이거 한 달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환불하십시오라는 조건으로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판 게 물건이 50만 원어치가 있는데 기말 현재 10만 원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매입 의사 표시했답니다. 그러면 요 50만 원 중에서 1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팔린 거고 우리 물건이 아닌 거고 나머지 40만 원은 여전히 우리 물건이다라고 보아야 될 거다. 됐죠? 그러면 플러스 40만 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할부로 판매한 할부 판매 상품이 210만 원이랍니다. 상품 하자로 30만 원을 할인했답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돈 깎아준답니다. 매출 애누리를 의미한다, 그죠? 어쨌든 요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우리가 매출 언제 인식합니까? 물건 넘겨줄 때 매출 인식합니다. 따라서 요 할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물건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창고에 이 부분이 없다, 그죠? 우리 물건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추가로 고려할 게 없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창고에서 파악한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인데 우리의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400만 원 플러스 30만 원 플러스 40만 원 한 470만 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정답 3번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4번. 다음 중 주식회사 한결의 2018년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은 얼마일까요? 2017년도 3월 1일 매도 가능 증권 주식이랍니다. 구입했답니다. 120만 원에. 2017년도 말의 매도 가능 증권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답니다. 재무상태표 보면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이다, 그지? 150만 원으로 기록되었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30만 원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답니다. 120만 원 주고 샀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고 30만 원만큼 차변 매도 가능 증권 자산의 증가, 대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작년도 말에 회계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표시될 거다. 그래서 요 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차변으로 해처모여 시키면 뭘로 귀속될 수밖에 없다고요? 애당초 취득했던 금액 120만 원으로 딱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도 가능 증권을 2018년도 올해 9월 30일에 매도 가능 증권 중 일부 70%를 90만 원에 처분했다고 하네요. 구하고 싶은 거는 처분 손익을 구하고 싶다. 핵심은 뭐라고요? 처분했을 때 받은 돈이랑 뭐랑 비교하자고요? 애당초 취득했을 때 원가 요거랑 비교하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 수익 비용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재무 상태표 항목으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었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애당초 취득했던 게 12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0%랍니다. 얼마로 계산됩니까? 84만 원입니다. 84만 원 애당초 84만 원으로 애당초 돈 주고 샀던 매도 가는 증권을 90만 원에 팔았으니까 6만 원 이익 봤다라고 바로 계산할 수 있다. 됐죠? 우리가 저 중요한 개념을 딱 정리했었던 거 그게 이렇게 출제되었고요.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개념만 딱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처분 이익 6만 원인 4번이 정답.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맞고요. 재평가 잉여금, 유형자산의 재평가, 실물세는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회계 처리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것이 등장했고 요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맞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이런 거 배운 적 없다고 좀 넘어가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아니다 이겁니다. 요거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한다.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런 것도 배운 적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것도 자본 조정에 해당하므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답 찾아야 되는 거다 그죠? 자, 라와 바가 아니다 그지? 라와 바가 아닙니다. 요렇게 추려내니까 정답 찾을 수 있겠네. 정답은 3번이랍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발생 상품 평가 손익 이런 거는 우리 전산 세무 자격 시험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출제 범위 벗어나는 내용도 가끔 이렇게 등장하는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빨리 선택하고 넘어가자. 그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됐죠? 그리고 한번 문제 등장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나 보다 구경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웁니다. 문제 6번. 생산 부서에서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판매 관리비로 회계 처리했다면 그때 발생되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단 기말 재고 자산은 없답니다. 감가상각비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생산 부서니까 500번대 코드로 입력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거를 판관비로 8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만 기말 재고 자산은 없답니다. 그러면 생산과 관련해서 투입된 원가는 전부 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이 될 거다. 됐죠? 자,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라고 가정할까요? 100원. 자, 원래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 나오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영업의 손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이제 당기순이익 나온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뭐라고요? 요 100원이라는 것이 매출 원가 쪽에 반영되어야 되니까 비용이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 정답인데 그러면 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것이 매출 총이익에 그대로 영향 미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도 이렇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영향 미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요게 정답인데 회사는 이상하게도 요거를 판관비로 처리해 버렸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0원이 될 거고 그지? 매출 총이익 0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판관비로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처리했대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영향이 똑같을 겁니다. 됐죠? 차이 나는 거는 매출 원가, 판관비 요 부분 때문에 매출 총이익과 매출 총이익 요게 조금 달라질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올바른 거 찾습니다. 당기 총 제조 원가가 증가된다. 즉 이 회사의 경우 기말 재고 자산이 없으니까 당기 총 제조 원가 이꼴 매출 원가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매출 원가 즉 당기 총 제조 원가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0으로 반영되니까 감소된다라고 해야 될 거고. 매출 원가가 증가된다가 아니고 감소된다라고 해야 될 거고. 판관비가 감소된다? 판관비가 비용이다. 그죠? 판관비라는 비용이 증가한다라고 해야 될 거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이 원래 마이너스 100이라고 영향 미쳐야 되는데 0원으로 이렇게 반영돼 버리니까 매출 총이익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됐죠? 별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문구가 좀 어설프게 나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지울게요. 문제 7번 봅시다.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주식회사 세무의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십시오. 자,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30%고 직접 노무 원가는 45,000원, 직접 재료 원가는 42,000원이랍니다. 자, 가공 원가라는 게 뭡니까?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말한다. 그지? 제조 간접 원가를 X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35,000원 직접 노무 원가 플러스 X 요게 가공 원가다. 그죠? 곱하기 30% 0.3이다. 그죠? 요거는 뭐가 된다고요? 제조 간접 원가 X가 된다 이겁니다. 요거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자, 0.3 곱하기 35,000 하면은 10500 될 거고 플러스 0.3x는 x 이렇게 정리될 거고 요 0.3x를 이쪽으로 보내면 10500은 0.7x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10500 나누기 0.7 한 15,000원이 될 것입니다. 정답 3번. 문제 8번 봅시다. 주식회사 관세에는 보조부문 XY와 제조부문 A, B가 있다.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계 배분법을 이용해서 보조부문의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할 경우 제조부문 A에 배분된 금액은 얼마일까요? 단,
배분 순서는 X부터 그 다음 Y 이렇게 순서랍니다. 뭐? 단계 배분법이랍니다. 단계 배분법은 서포트 부문끼리 주고받는 용역에 대해서 순서를 딱 정해가지고 고려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하고 싶은 거는 A의 배분된 금액을 구하고 싶대요. 자, 먼저 순서가 X에서 Y로 주는 요 순서로 따진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X가 다른 부문에 주는 비율을 따져보니까 총 제공량 2,400이고 이렇게 주고 있다 이겁니다. 비율 따져보니까 X가 Y한테 주는 비율은 몇 프로? 50%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 A는 25%, B도 25%라고 비율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따져보면 5만 원 곱하기 50% 얼마입니까? 25,000원입니다. 25,000원을 X가 Y한테 돈 준다라고 보면 되겠다. 원가를 배분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Y의 경우 원래는 35,000원이 부문의 원가로 집계되어 있었는데 X로부터 25,000원을 추가로 받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6만 원이 될 거다 이겁니다. 6만 원을 이제 다른 부문 A와 B로 이렇게 배분해야 된다. 비율은 그러면 2,000 중에서 1,000이니까 50%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Y가 A 부문에 주는 금액은 얼마다고요? 6만 원 곱하기 50% 3만 원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X가 A한테 주는 금액은 얼마였다고요? 5만 원 곱하기 25% 12,500원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2,500원과 3만 원 이 두 개 합한 42,500원이 정답.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단계 배분법 문제였습니다. 문제 9번 주식회사 경남은 제조 간접 원가 과대 배부액 80만 원을 총 원가 비례법을 사용해서 배부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말 제공품의 가액을 구하면 얼마일까요? 자, 과대 배부액 무슨 뜻입니까? 배부한 금액이 더 크더라 이겁니다.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그러면 실제 원가가 애당초 배부받았던 금액보다 작다 보니까 돈이 작게 나올 겁니다. 그죠? 원가를 줄여야 될 것이다. 80만 원이라는 금액만큼 원가를 줄이자 이겁니다. 원가를 줄이는 걸로 처리할 건데 이 회사는 뭐라고? 총원가 비례법, 비례배부법으로 그 차이, 배부 차이를 처리한답니다. 총원가 비례법, 비례배부법은 무슨 뜻입니까? 기말정품, 기말제품, 매출원가의 금액 비율대로 안분하는 걸 의미한다. 됐죠? 그러면 7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합해보면 1,600만 원 나올 것이고 비율로 따지면 43. 소수점으로 표현합시다. 0.4375 0.25 0.3125라고 계산할 수 있겠다. 됐죠? 요 비율대로 요거를 안분하자 이겁니다.
35만 원을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겠고, 20만 원을 마이너스로 반영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5만 원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자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자, 기말 제공품 금액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기말 제공품 요거 7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35만 원 딱 반영해야 되니까 700만 원 빼기 35만 원 계산하면 6650000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3번.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식회사 세무의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십시오.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이고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액 투입, 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투입, 공소는 없고요. 기초제공품, 기말제공품, 착수량, 완성품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물량 흐름 파악합시다. 기초 200, 착수 880, 완성 860, 기말 220 됐습니다. 그러면 080 이것도 1080 나올 거고요.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 860개를 기초 제공품 완성분인 200개와 단기 착수분 완성분인 660개로 이렇게 구분할 것이고, 200개는 몇 퍼센트에서 출발한다고? 20%에서 출발하고, 기말 제공품은 처음부터 출발해 가지고 70%까지 완성되었다. 재료비, 가공비. 자, 660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적어주면 되고. 자, 재료비, 기초제공품 작년도에 투입이 전액되었으니까 올해는 0.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20%부터 출발했으니까 28, 16, 160이라고 계산되고. 자, 기말제공품요, 220 곱하기 100%, 220 곱하기 70%, 154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묻고 있는 게 뭐다고요? 가공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 묻고 있네요. 자, 160 플러스 660 플러스 154 974라고 계산될 것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주식회사 세무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8년 1월 30일 5인승 승용차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이고요. 경차는 아니랍니다. 요거를 업무용으로 구매했다. 이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 찾는 겁니다. 1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 비용을 원칙상 송금으로 불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항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항상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거 아니다, 그죠? 귀속이 분명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 때문에 1번 문장 틀렸고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2번, 당해 승용차에 대해서는 결산 조정과 관계없이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그죠? 맞는 내용이고요. 3번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라면은 전액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관련 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적혀 있다면 맞는 문장일 건데 전액 손금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요 3번 문장도 틀린 거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1번과 3번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4번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취득과 관련한 비용 외에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통행료 등의 유지와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자, 맞는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문구 삭제합시다. 취득과 관련한 비용 외에 뭐 이런 거 뭐 오해할 수 있는 문구 같거든요. 불필요한 문장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요런 것들을 말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복수정답 인정된 문제였고 요 불필요한 문구도 사실 삭제하고 학습하는 것이 좋겠다. 지웁니다. 문제 12번 법인세법상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의 임직원, 주주인 임직원 포함이랍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맞다 그죠? 우리 회사 임직원한테 귀속된다면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혹시 주주에도 해당하고 임직원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과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지금 겹친다 그죠? 그때는 뭐가 우선? 상여가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 2번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과점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해야 된다. 이런 거 배운 적 없다 그죠? 이런 말 틀린 문장이고요. 사회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다면 어떻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일 거고 3번 기부금 및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세무조정 금액이 사회 유출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별로 상여, 배당,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소득으로 소득처분한다.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간주공급은 자가공급, 개인전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 제어로 분류한다. 맞는 내용일 거다 그죠? 2번 간주공급,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제외랍니다.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3번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차량과 그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해서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문장이다 그죠? 재화의 간주공급이라는 취지가 뭐라고요? 매입세 공제 홀랑 받아 먹었다가 그 물건 엄하게 쓸 때 애당초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걸 토해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규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장 틀렸고 4번 폐업시 잔존 재화의 공급 시기는 폐업일이다. 요거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문제 14번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겁니다. 1번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맞죠? 중요하게 우리가 이론편에서 강조했던 부분이다. 2번 투자세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자, 이런 내용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안 배웠다 그죠? 그래서 이 문장 틀렸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각종 투자세 공제가 많았다 그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겹칠 때 그 중에 한 개만 받을 수 있다라는 중복 배제 규정 배웠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그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세액 감면, 그 다음에 투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그 중에 한 개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공부했었다 이겁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랑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라고 정리했었다. 그죠? 그래서 투자 세액 공제랑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가 겹친다고요? 오고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결론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이런 규정도 우리 세법 규정에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맞는 내용이고. 4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됐습니다. 15번 다음은 소득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가장 틀린 것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수입금액이 90억 원인 경우 적용되는 율은 10,000분의 20이다. 맞다 그죠? 2번 1회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경조사비 제외요. 중 10,000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간이 영수증을 수령했다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송금 불산입이라고 했다고 그죠? 송금 불산입을 소득세법에서는 똑같은 말을 용어를 좀 다르게 쓴다고 했습니다. 회계에서는 비용, 법인세법에서는 손금,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필요경비로 보지 않는다. 송금 불산입한다라는 의미의 내용이고 맞다. 3번 업무와 관련해서 특징인한테 지출한 경우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본다. 맞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각 사업장별 한도 미달액과 한도 초과액은 통산한다. 아니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나는 홍길동이라는 개인입니다. A라는 사업체도 있고요. B라는 사업체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다. 그죠? 개인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체를 지금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러면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야 될 거다. 그죠? 자,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A에서는 한도 미달액 나오고요. B에서는 한도 초과액 나온답니다. 요거 두 개 막 통산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한도 미달액은 소멸돼 버리고 한도 초과액 요것만 송금 불산입 즉 필요금비 불산입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장 자체를 우리가 공부한 적은 없지만 이런 거 답 찾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등장했으니까 구경해 두시면 좋겠네요. 됐습니다. 참고로 자 우리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이라면 그지? 2,400만 원에서 플러스 수익금액 곱하기 율 뭐 이렇게 접대비 한도를 구했는데 개인이 A 사업장, B 사업장 이렇게 두 사업체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접대비 한도 어떻게 계산할까요? A 사업장도 2,4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B 사업장도 2,400만 원 플러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뭐 개인이 접대비 한도 늘리려고 막 10개 사업장, 20개 사업장 운영할 수도 있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법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2,400만 원을 이렇게 각 사업장의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가지고 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그 내용도 설명드렸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79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